자, 이번 시간은 이제 대지 관련 교재라는 주제 볼 텐데요. 일단은 전체 묶어서 한 문제 내배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순 암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지 관련 교재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제 우리 건축물 관련 교재로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좀 어려웠던 출제 포인트가 고조안전 확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안전 확인에 있어서는 자 그런 게 있었죠. 목사모 외둘둘이라고 해서 목구조였을 때는 3층 이상 500 이상 다만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관련 규제에서 제일 처음에 논의하게 되는 게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에는 주된 건축물 한 개만 짓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전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너무 짧게 쪼개게 되면 어떻다? 이 현실적으로 건축물 건축이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땅을 잘게 쪼개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쉽게 그냥 아주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크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 관리지역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 16개로 세분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자 주로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지어라. 상업지역,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공업지역,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녹지라는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숫자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지역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지역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 구성할 때 보통 이런 식이죠. 분할 제한 면적 큰 것부터 작은 거 연결하시고 또는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단순하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것. 물론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을 해갈 때는 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일춘동 총 6개로 세분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근데 그걸 디테일에 갈 필요 없이 어차피 주거지역은 모두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어요.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지역 전일춘동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녹지는 이제 자생보라고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묻는 문제 패턴이고요.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쉽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 암기고요.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있어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 그리고 수문조작실까지 제풀시설실 7년 동안 3번인가 2번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고속도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행이 가능해야지 이걸 도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 자, 요금 징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상 도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 아예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체계를 잡았었고요. 자, 이 파트에서는 이제 앞에서 던져주는 얘기는 상식에 관한 문제고 실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강화라는 것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대지라고 하는 거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2m의 의미는 인간이 교차 보행을 할 때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2m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수 없다. 이걸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맹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공지 등이 있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그 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게 맹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 접하지 않냐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건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앞쪽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왜?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맹지를 할지라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개념하고 또 이제 부동산 학계로서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 학계론 쪽이 훨씬 더 엉성합니다. 이게 이제 엄밀한 얘기가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가십시다.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명제가 되게 될 것인데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잡게 됩니다. 자, 강화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칙에 관한 부분은 듣고 버리셔야 돼. 그리고 외우실 때도 디테일하게는 절대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일정한 대지라고 하는 거, 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대지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면적 협의가 2,000 이상. 그래서 2,000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사는 큰 건물을 지을 때는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도로 너비가 6m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량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이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원칙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가 터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00 이상일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특례 조항이에요. 그래서 공장은요 3,000 이상이 됐을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축사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얼마가 됐든 3,000이든 4,000이든 간에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지금 7년 동안 한 번 답을 뽑아요. 그래서 그냥 던져주는 얘기.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하면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비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떻게 내냐면 대지는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자, 최소한 6m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내는 식으로 문제 구성을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자, 실제 답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답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자, 우리 앞에서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0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용도군이라 불렀었고, 그걸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시설군이라고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공장, 우리가 이제 가끔 보도 같은 거 보면은 공장 하나 지으려면 도장을 뭐 200개를 받아야 된다, 300개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규제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다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해서 이 공장 설립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요, 축사와 작물재배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작물재배사, 축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생각해 보셔야 돼. 시골에 가면요, 자, 길거리에 축사나 작물재배사 없으면
춥니다. 냄새나고 등등등 해서 민원 발생이에요. 그래서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사실 산 꼭대기, 산속 안에 이런 데 짱 박혀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4m 이상 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지금 이제 그 축사나 작물 재배사에서요, 그 아이들,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이 외출하는 때가 있잖아요. 외출을 딱 한 번 외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축장 가는 길, 그때만 이제 외출을 해. 그래서 차 타고 급히 갈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게 바로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다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일반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지만 축사, 작물 재배사 접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답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이 주제만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가실 때 골고루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답을 먼저 알고 있으면은 중간에 좀 이렇게 모르는 지문들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건 상식의 문제로 봐야 되고 3천 이상, 2천 이상일 때 원래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장에 있어서는 3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설령 2천 또는 3천 이상이라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얘는 해석하면 2m만 접하면 다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 관련 규제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7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셔야 돼. 자, 세 번째 이슈. 대지 안전. 이건 듣고 버리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버린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이 되지 않는 주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지 안전이라고 해서 도로면하고요, 대지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끔 보면요, 이 도로보다 더 낮은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대지라고 하는 게 도로보다 낮게 돼 있으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모두 대지를 침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대지는 도로면보다 원칙적으로 낮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돼요. 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방습의 필요가 없다. 또 물 빼내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어떻다?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냥 듣고 버리시면 되는 주제. 두 번째, 옹벽의 외벽면에서 이게 이제 하여튼 쭉 살아가는 과정들이 귀하게 자라면 이런 것들 모릅니다. 그래서 시골보다는 달동네, 산동네를 살았던 사람들은 따로 설명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옹벽의 외벽면이라고 하는 거. 제가요, 저는 이제 언론계에 종사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언론계에 종사를 했어요. 신문 배달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유통업인가? 하여튼 간에, 아니, 왜요? 아니,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갖고, 저는 이제 학교 행사 이런 데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저는 이제 TV 출연하고 이런 시절에는, 학교 선후배 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나를 되게 높은 사람으로 봐. 겁나 잘 나가는 수능 강사 같은 개념으로 오해를 해. TV 나온다고 해서, 비용이 별로 안 돼. 15만 4천 원밖에 안 줘. 30분당 15만 4천 원. 그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30분 찍으려면은 가서 대기하는 게 2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EBS 보니까 팽TV 뜨더만. 와, 그냥, 나도 탈을 쓰고 강의를 할까 그래. 그럴 줄 알았으면. 하여튼 간에, 보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어. 학교 행사에 한번 갈 일이 있는데, 누가 저보고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약 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복잡한가 봐. 제가 그래서 한미약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비슷한 거다 그런 게 다 약 팔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제가 언론국에 종사할 때 봤던 그림인데요. 자, 달동네. 그 아저씨 신문 끊지도 않아. 그래서 완전 달동네 옹벽 있는 그런 주택이었거든요. 단독주택.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 한 집 때문에 한 200m를 뛰어갔다 와야 되니까 신경들이 나가지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문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고 일부러 잘 안 보이는데 짱 박아도 어떻게 짜증나서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신문을 안 넣을 수는 없어. 안 넣으면 욕먹으니까 넣긴 넣는데 문틈 이런 데 잘 안 보이게 딱 꽂아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꼭 전화가 와. 그러면 거기에 꽂아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 양반은 2년 동안 결국은 한 번도 신문을 안 끊어. 자, 그 집이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언덕백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 옹벽의 외벽면은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배수라는 게 뭐냐면 저거죠. PVC관을 심어서 물 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축대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나무 같은 걸로 받쳐두는 경우. 그래서 이 얘기예요. 옹벽의 외벽면은 지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고 배수를 위한 시설은 설치는 가능하다. 근데 그 외 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이게 별 내용이 없는데 수험생들이 이 문장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습지 이런 것들은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별 내용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거 2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분할 제한면적, 주거적 60, 상업지역 150, 공업적 150, 녹지 200이라는 이 숫자하고요. 두 번째, 대지는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할 것,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가시고 이 세 안전은 필요 없고 네 번째 주제, 자 건축선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도로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 생명력이 부여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대지 면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보행 가능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요, 너비 4m 이상이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원칙적으로 도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은 원칙이 몇 미터? 4m. 자, 근데 앞에 이미 본 것처럼 이런 경우 있었죠. 지금 도로가 4m를 충족을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방차를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4m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 수용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미리 어떻게 하자? 최소한 4m는 확보를 해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하자? 양쪽에 대지가 있고 하게 되면 4m를 확보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즉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 2m를 수평 이동한 선을 뭘 본다? 건축선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국토자 전국에 무조건 다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자동으로 필지 분할이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이 건축선, 이 파란 선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자, 20회 때 시험에 나왔던 주제가 바로 이 얘기였었죠. 한쪽에 경사지나 선로 부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만 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선로 부지가 있고 하천 부지가 있고 경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이 경사지를, 선로 부지를, 하천 부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즉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 이 선을 어떻다? 건축선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건축선은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인데 이렇게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건축선을 짓는 경우가 따로 긋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선이라는 개념이고요.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에서 시군구청장은요 4m까지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도시적,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신도시적의 중심 상가를 가서 보게 되면 이 중간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가끔 이제 철마다 공연도 하고 등등등. 그러면 이 지자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도로를 폭넓게 확보를 하는 거냐? 아니죠. 이게 땅값이 얼만데 아무리 지자체가 돈이 있어도 그 넓은 공간을 도로로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몇 미터? 4미터. 일단 전제를 삼으셔야 돼. 그리고 이게 중심 상가다라고 하면 대지가 이렇게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때 얼마? 4m. 이때 얼마? 4m까지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거. 이걸 이름하여 지정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상가 지역을 가게 되면 중간 통로가 엄청 넓은 이유는 양쪽 4m에서 8m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4m에다가 8m 하게 되면 얼마? 폭이 12m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땅을 사지 않고도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정건축선이라 부르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을 시켜줍니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200평짜리 땅을 갖고 있고 이게 20평이 물려 있다고 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는 180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평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한 층만 더 올려버리면 되거든. 대지 면적은 똑같이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지정건축선이라는 개념인데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 시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앞의 내용은 다 부질없는 얘기야. 그럼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그럼 얘기를 단순화시켜야 돼. 건축선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가셔야 돼. 건축선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땅 넘어서서 건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선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근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축물 담장에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선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법에서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100% 뭘 갖고 뽑는다고요?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 명제를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영향가가 없어. 그래서 수험생들, 수준 높은 수험생들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해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나온다라면 이것만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선이 정해졌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밑으로 지하층을 뚫어가지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법조문이 문제가 되냐면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하층을 뚫어서 밑으로 건물을 지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 미친놈이지. 아니 62년도라는 시점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지하층 뚫는다는 생각은 참 못한 거야. 그러면 이때 원래 출제자 입법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을 때 기초 쌓는 부분, 요게 선이 좀 삐져나와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90년도인가에 명동 쪽에서 말입니다. 엄청 땅값 비싸잖아요. 지하층 2평만 늘려놔도 이게 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축법 그대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m씩 해서 지하층을 쫙 확장을 해버린 거야.
땅을 딱 삽질을 해가지고,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안을 가지고 소송이 걸렸던 것이고, 건축법의 법조문의 취지는 공구리 칠 때 약간 삐져나오는 거. 요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다가 지하층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는 이 얘기 하나예요. 건축물 탐정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길게 얘기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요거 하나. 그리고 그동안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것이 그 밑에 얘기입니다. 자, 지금 건축물 탐정의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짓습니다. 상가 생각하셔야 돼.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지어야 돼요. 간판 때문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요렇게 있는데, 건물 지을 때 이 사람 여기까지 바짝 붙여서 짓습니다. 그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바짝 붙여져요. 근데 어떤 소유자는 좀 뒤에 이렇게 물려서서 지어. 그럼 이 건물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 지나갈 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여기를 들어가 봐야지, 여기에 건물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관악구 신림동 가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남부순환로 옆에다가 얘만 쑥 들어가 있어. 무슨 뭐 통신사 A센터였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 앞에 가서도 계속 간판을 보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에 바짝 붙여서 다 건물을 짓게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돼요. 바짝 붙여서 짓다 보니까 1층 또는 2층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밖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의 취지는, 자, 우리가 화물자의 기본 적재 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5m입니다. 혹시 운전하시다 보면은 그 지하도 이런데 뭐 4.5, 4.0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적재 높이는 4.5m입니다. 화물차에. 차량을 포함해서 4.5m까지만 쌓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화물차가 적법하게 4.5m를 달고 달리는데, 자, 창문이 열려 있어서 창문이 걸려버리면 어떻다? 창문 와장창 등등등. 또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 가시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자, 도로변에 있는 식당을 보면 밖에서 봤을 때요, 미시효가 있고 당기시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 미시효가 거의 다 합법입니다. 당기시효는 99% 불법입니다. 왜?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밖에서 당기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짓는 분들은 처음에 허가받고 사용 승인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시효를 해. 그러다가 한 2달 지나면 이제 관청에서 관심을 끊을 때쯤 되게 되면 그걸 버튼을 바꿔서 당기시효로 바꿔.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식당 가셔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당기시효 발견. 보통 식당에 맛이 없으면 아주머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음식을 막 뒤집어서 섞어. 재활용을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리고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은 맞짱 뜨고. 못 배운 겁니다. 배운 사람들은 구청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당기시효 발견.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1층에 있는 아저씨하고 대판 싸웠어. 뭔가 열이 받는데 엿을 먹이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오늘 싸웠어. 오늘 오전에 싸웠어. 그리고 뭐 저 새끼를 어떻게 엿 먹일 방법이 없을까? 당기시오? 너 잘 걸렸어. 해갖고 구청에 전화를 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는 전화를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판 2층 아시오 1층 아시 싸웠는데 갑자기 구청에 단속을 나와. 어이없는 걸로. 그럼 당연히 2층에서 찌른 게 티가 나잖아. 그러시면 안 돼. 일단 화해하고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고 그리고는 전화를 하셔야 돼. 연맥이는 그렇게 먹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딱 2가지예요. 자,
그 건축물 탐정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 주제하고요. 다만 지금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명제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길게 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내기가 곤란한 파트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험 문제는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 굳이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귀찮거든. 그래서 잘 내지 않는 주제. 하여튼 이 주제 있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 대지 관련 규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자, 공개, 공지라는 개념. 요게, 지금 30회 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는 안 나온 해가 특이하네요. 10년 역사에 한 7번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공개공지 제도라고 하는 거, 지금 총 3개 주제를 외우셔야 돼. 자, 일단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공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지. 공개 말고 그냥 그 앞에 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공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빈 땅입니다. 부동산 학기론 할 때 사이드로 나오는 지문인데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어떻다? 건폐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을 때 100평을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최대 얼마? 5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건폐율 규제예요. 그럼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남게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지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일반 개인이 이 토지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 말고 제3자가 이 빈 땅, 건물 안 지어진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을 귀하게 살아오셨나 보다. 걔한테 안 물려보셨죠? 네, 저 걔한테 물려봤어요. 제가 중3 때까지인가? 그때만 해도 거의 천재란 얘기 들었어요. 이 새끼는 될 놈이다. 약장사가 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그때 중3 때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 23일 날 시골집을 내려갔는데 옆집에 나는 뛰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히 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미친 개 한 마리가 쫙 뛰어오더니 다리를 확 무는 거야. 와우, 겁나 아파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무니까 넘어졌죠. 중심을 놓치고. 그리고 이제 흙바닥이 완전히 옷 다 젖고. 근데 이제 그 개의 주인이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더니만은 그 개를 확 잡아가지고 이 털을 몇 개를 자르뜨리다. 그래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상처에다 붙여줬어요. 그 후로 침이 나오기 시작해. 말이 많아지고. 부작용이죠. 아니, 호시딘을 발라줘야지. 거기다 왜 개 털을 참기름에 그을려서 붙이냐. 민간 요법인가 봐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그 미친 개 털을 그을려서 붙이면 된다. 아니요. 제가 경험칙상 미친 개한테 물리면은 계속 후유증이 오래 가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공지. 남의 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소유권과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나중에 할 얘기인데 소유권을 누가 침해한다. 내 땅을 누가 밟는다. 라고 한다면 소유권이긴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방해 배제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누가 내지는 않지. 소송을 내지는 않는데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있든 없든 남의 땅은 밟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상.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아이씨 내 땅 밟았네?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이 공지는 일반 개인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타인의 소유권이니까. 이게 기본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 공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 토지에다가 긴 의자라든가 파고라 또는 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라 라는 제도가 뭐가 된다? 공개공지. 이 공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해달라.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쉴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해라 라는 제도가 뭐가 된다고요? 공개공지. 이게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논의 쟁점, 문제 반을 출제하는 것이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시골, 뭐 이제 마을 주민 한 10분 정도 되는 동네. 공개공지 필요해, 불필요해요? 필요 없겠지. 사람도 안 사는데 뭐 거기다 굳이 마당에다가 긴 의자를 설치해서 마을 옆집 사람이 와서 쉴 공간을 준다.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공개공지제도의 본질은 뭐냐면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답부터 외우십니다. 상준일주, 상준이 세계일주, 상준일주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첫 번째 포인트. 이게 뭔 소리냐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크게 주상공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준주거